여러분은 프랑스 외무부 최고위 외교관이 국회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나요? 25년간 유럽 외교계를 주름잡던 마르셀린 뒤몽이 갑자기 모든 신념을 버리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유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명의 새로운 기준입니다. 프랑스 국회 외교위원회 청문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 왕세손이 한국어로 연설을 했고 독일 대통령은 한국에 가서 배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바티칸까지 한국을 공식 인정하기 시작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유럽 전체가 단 2년 만에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튼스쿨에서는 한국어가 필수 과목이 되었고 파리 샹젤리제에는 한복 체험존이 생겼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이 모든 변화를 한국이 강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유럽 7억 명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한 프랑스 외교관의 완전한 심경 변화 과정을 통해 그 놀라운 진실을 만나보시죠.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르셀린 뒤몽입니다. 프랑스 외무부에서 다자외교 정책국 국장으로 일하고 있죠. 파리 정치대학을 나와 옥스퍼드에서 국제정치학 석사를 받았어요. 25년간 유럽 외교 현장에서 일하면서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기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어느 날 제가 경험한 일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 문화다양성 고위급 포럼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벨기에 대표가 저에게 다가와서는 갑자기 이렇게 말하더군요. 안녕하세요, 마르셀린 씨.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처음엔 프랑스어로 말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한국어였습니다. 제가 당황하고 있는데 독일 대표도 다가와서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더군요. 심지어 스웨덴 대표까지요. 뭐가 어떻게 된 거죠?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유럽연합 외교사무국의 피에르 르클레르 간부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제 오랜 동료였죠. 피에르, 도대체 왜 모든 사람이 한국어로 인사를 하는 거죠? 마르셀린, 요즘은 한국어를 못하면 인사도 못 받아요. 당신도 빨리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25년간 쌓아온 외교 경력이 한국어 몇 마디 때문에 흔들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건 분명 일시적인 유행일 거야. 유럽의 진짜 엘리트들은 절대 이런 것에 휩쓸리지 않을 거야.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동안 제가 알던 유럽 외교계의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시아 문화에 대해 그리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15년 전 제 동생이 동남아시아에서 사고를 당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프랑스 언론에서는 아시아는 예측할 수 없는 곳이라고 보도했죠. 그 이후로 저는 아시아 전체에 대해 불신을 갖게 됐습니다. 특히 한류 열풍이 유럽에 들어왔을 때도 저는 이를 가벼운 유행 정도로 여겼어요. 비틀즈나 할리우드 영화처럼 잠시 지나갈 문화적 현상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 제네바에서 본 광경은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무엇이기에 유럽의 외교관들이 한국어로 인사를 나누는 걸까요? 무엇이 이들을 그렇게 매혹시키는 걸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몰랐습니다. 앞으로 제가 목격하게 될 일들은 제 세계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었거든요. 제네바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영국의 명문 사립학교인 이튼스쿨에서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정식 채택했다는 기사를 본 거예요. 이튼스쿨이라고? 영국 왕실과 총리들을 배출한 그 학교가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튼스쿨은 단순한 학교가 아니에요. 영국의 미래 지도자들을 기르는 곳이죠. 그런 곳에서 한국어를 가르친다는 건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프랑스 외무부 내부 보고서를 보니 옥스퍼드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국학 지원자가 폭증하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도 한국어 강좌가 매번 대기자 명단으로 가득 찬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니었어요. 유럽의 최고 교육기관들이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때 오랜 친구인 클로드 르루아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클로드는 프랑스 외교부의 동료로 딸을 파리의 명문 국제학교인 샤틀레 국제학교에 보내고 있었죠. 마르셀린, 우리 애가 방탄소년단 때문에 한국어 신앙송 대회에 나간다네. 뭐라고요? 신앙송 대회를? 클로드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프랑스의 미래 엘리트들이 한국어 시를 암송하고 있다는 게 충격적이었거든요. 클로드, 이게 정상인가요? 우리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게 맞나요? 마르셀린,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이제는 한국어를 모르면 글로벌 엘리트가 될 수 없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글로벌 엘리트라는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저는 그동안 프랑스어와 영어만 있으면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집에 돌아가서 저는 인터넷으로 이튼스쿨 한국어 수업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영국 귀족 가문의 자제들이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윌리엄입니다.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어요. 그 아이들의 발음이 생각보다 정확했습니다. 진심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유럽의 차세대 지도자들이 모두 한국 문화에 빠져 있다면 미래의 유럽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런 상황을 문화적 식민지화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소프트 파워로 유럽을 침투하고 있다고 여겼죠.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무엇이 이렇게 매력적인 걸까요? 그때 저는 아직 몰랐어요. 이것이 제가 목격하게 될 거대한 변화의 시작일 뿐이라는 걸 말이죠. 한 달 후, 저는 더욱 놀라운 일들을 연이어 목격하게 됐습니다. 먼저 바티칸에서 일어난 일부터 말씀드릴게요. 교황청에서 열린 세계 가톨릭 청년 대회에 한국 순례단이 참석했습니다. 그들이 성당에서 한국어로 성가를 부르는 모습이 전 세계에 중계됐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교황청 대변인이 한 말이었습니다. 한국 가톨릭 사제들의 청렴함과 헌신은 전 세계 가톨릭 교회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바티칸이 한국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였어요. 종교계까지 한국에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무렵 제 남동생 앙투안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앙투안은 프랑스 대법원에서 일하는 판사였죠. 그런데 그가 한 말이 저를 더욱 놀라게 했어요. 누나, 우리 법조계에서 한국의 디지털 행정 모델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어요. 디지털 행정 모델이라고? 한국은 모든 행정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해요. 시민들이 관공서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되죠. 부패도 현저히 줄어들었고요. 앙투안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복잡한 신경이었습니다. 프랑스의 행정 시스템이 한국보다 뒤처져 있다는 걸 인정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후 파리에서 열린 유럽 금융 정상회의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더 충격적인 일을 목격했습니다. JP 모건 유럽 지부에서 한국 핀테크 세미나를 주관했는데 프랑스의 모든 대형 은행 임원들이 참석했어요. 소시에테 제네랄, BNP 파리바, 크레디 아그리콜까지 말이죠. 세미나에서 한국의 토스와 카카오페이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현금 없이도 모든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길거리 장사도 QR코드로 결제한다고 하더군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옆에 앉은 BNP 파리바 임원에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한국의 디지털 금융 시스템은 이미 유럽보다 10년 앞서 있어요.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유럽의 금융 중심지인 런던과 프랑크푸르트가 한국을 따라잡으려 노력하고 있다는 거였거든요. 다음 주 외무부 회의에서 저는 이런 상황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지나친 추종입니다. 프랑스가 언제부터 아시아 국가를 따라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외무부 장관은 저와 다른 의견이었어요. 마르셀린,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도 변화에 적응해야 해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아는 유럽, 제가 믿어왔던 유럽의 우월성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정치, 경제, 종교, 교육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회의에 빠졌어요. 과연 제가 틀렸던 걸까요? 한국이 정말 유럽보다 앞서가는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게 거대한 착각일까요? 주말이 되어 저는 딸 소피와 함께 파리 시내를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어머니와 딸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었죠. 샹젤리제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리 곳곳에 한국 관련 상점들이 생겨나 있었어요. 한복 체험존, 한국 전통차 카페, K-뷰티 매장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어 간판도 눈에 띄었죠. 소피, 언제부터 이런 가게들이 생겼지? 엄마,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 학교 친구들은 모두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요. 17살인 소피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파리가 이렇게 변하고 있었다니요. 한복 체험존 앞에서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프랑스 아이들이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이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 아이들 표정 좀 봐. 정말 즐거워하네. 엄마, 한복이 정말 예쁘지 않아요? 저도 입어보고 싶어요. 소피의 말에 저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제 딸이 한국 전통 의상을 입고 싶어 한다니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한복을 입은 소피를 보면서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소피가 정말 아름다워 보였어요. 한복이 소피에게 잘 어울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 문화의 우아함을 처음으로 인정하게 됐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피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밥 먹었어요?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이건 한국어 인사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안부를 물을 때 밥을 먹었는지 묻는다고 해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소피가 언제 한국어를 배웠는지 모르겠더군요. 소피, 너 언제부터 한국어를 배웠니?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으로 한국어를 가르쳐줘요. 우리 반 친구들 대부분이 수강하고 있어요. 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거야? 엄마, 이제는 한국어를 모르면 안 돼요. 유행이 아니라 생활이거든요. 소피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딸이 한국어를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소피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 대사를 따라했습니다. 발음이 생각보다 정확했어요. 저는 소피를 바라보면서 복잡한 신경이었습니다. 우리 가족도 변하고 있구나.
그때 소피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한국어 좀 배워봐요. 정말 재미있어요. 글쎄다. 소피야, 저는 아직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궁금했어요. 도대체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무엇이 이렇게 매력적인 걸까요? 다음 날 출근길에 저는 파리 지하철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젊은 프랑스인들이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한국어는 유창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흐름이구나. 한국 문화가 이미 프랑스 사회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거리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저희 집에서까지 말이죠. 작년 봄, 저는 런던에서 열린 유럽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목격한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영국 왕세손 윌리엄이 한국 문화 행사에 참석해서 한국어로 연설을 했다는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것도 즉흥 연설이 아니라 준비된 연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국 왕실을 대표해서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에 감사드립니다. 윌리엄 왕세손의 한국어 연설 영상을 보면서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영국 왕실까지 한국에 굴복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독일 대통령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가 한국의 디지털 정책을 직접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한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독일 대통령이 한국에 가서 배우겠다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독일은 유럽 경제의 중심축이에요. 그런 나라의 대통령이 한국에 가서 배우겠다고 하다니요. 더 충격적인 건 프랑스 정부 내부에서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외무부 수석 고문인 장피에르 라파랭이 비공개 회의에서 한 말이 제게 전해졌어요. 이제는 한국과 전략적 문화동맹을 체결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문화동맹이라고요? 프랑스가 한국과 문화동맹을 맺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라파랭을 직접 찾아가서 따졌습니다. 장피에르, 프랑스는 언제부터 추종자가 되었죠? 마르셀린, 현실을 봐야 해요. 한국은 이미 글로벌 소프트 파워의 중심이 되었어요. 그래도 프랑스에는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라파랭은 저를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자존심과 현실은 다른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폄하했던 중국, 일본과도 달라요. 한국은 정말 다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화가 났어요. 제가 언제 중국이나 일본을 폄하했다는 거죠? 저는 단지 유럽의 전통과 가치를 지키려고 했을 뿐인데요.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제가 틀렸던 걸까요? 한국이 유럽보다 앞서가는 걸까요? 다음 날 회의에서 네덜란드 외무장관 반대 비켈이 한 말이 저를 더욱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성공 모델을 배워야 합니다. 한국은 짧은 시간에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했어요. 스웨덴도 한국의 복지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외무장관 안린데도 맞장구 쳤습니다. 저는 회의장에서 완전히 고립된 기분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한국을 찬양하는데 저만 반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영국 외무장관 제임스 클레버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마르셀린, 당신도 한국을 직접 가보시는 게 어때요? 직접 보면 이해하게 될 거예요. 한국을 직접 가보라고요? 네. 한국 정부에서 유럽 외교관들을 초청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참여해보세요. 그 순간 저는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한국에 가서 그들의 성공을 인정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끝까지 유럽의 자존심을 지켜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제가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정말 한국이 유럽보다 앞서가는 걸까요? 작년 가을, 저는 결국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서울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한국 외교부에서 주최하는 국제문화외교 포럼에 유럽 대표단 일원으로 참석하는 거였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저는 놀랐습니다. 공항이 정말 깨끗하고 체계적이었어요. 직원들의 서비스도 완벽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모든 절차가 디지털로 이뤄진다는 거였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입국 심사를 기계로 처리하고 여권도 QR코드로 확인했습니다. 15분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서울로 가는 길에 본 풍경도 놀라웠습니다. 고속도로가 정말 깨끗했어요. 교통 체증도 거의 없었고요. 운전자들이 질서를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된 나라였나?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선입견이 잘못된 거였을까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데 그것도 태블릿으로 하더군요.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까지 완벽하게 구사하면서 말이에요. 다음 날 포럼이 시작됐습니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문화외교 포럼에는 50여 개국의 외교관들이 참석했어요. 한국 외교부 장관의 개회사를 들으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문화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이자 평화를 만드는 도구입니다. 장관의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한국의 디지털 기반 공공 서비스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출생신고부터 사망신고까지 모든 행정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시민들이 관공서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심지어 부동산 거래도 블록체인으로 처리한다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죠? 저는 발표를 하는 한국 공무원에게 질문했습니다. 시민을 위한 정부가 되려면 시민이 편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에요. 그분의 답변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간단명료하면서도 깊이 있는 철학이었거든요. 오후에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학생이 디지털 기기로 수업을 받는다고 해요. 하지만 동시에 인성 교육도 중시한다는 거였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성적만 좋은 게 아니라 예의도 바르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독일 대표단이 질문했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좋은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식은 그 다음이에요. 한국 교육부 관계자의 답변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런 교육 철학을 가진 나라라면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에는 한국의 무형문화유산 보존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전통 문화를 디지털로 보존하면서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다고 하더군요. 전통과 현대의 조화. 이게 한국 문화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제가 그동안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게 아닐까요? 어떻게 아시아의 한 국가가 유럽보다 질서를 더 잘 유지하죠?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모든 것이 제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부터 저는 한국에 대해 진심으로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들의 성공 비결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한국을 이렇게 특별하게 만드는 걸까요? 포럼 마지막 날 저녁, 저는 서울대학교 김준호 교수 부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김 교수는 국제정치학과 교수였고 부인인 이선영 씨는 사회복지학 교수였어요. 강남의 한 한정식집에서 만났는데 그 식당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전통적이면서도 세련된 인테리어였어요. 김 교수 부부는 저를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마르셀린 씨, 한국 음식은 처음 드셔보시나요? 이선영 교수가 친절하게 물어봤습니다. 네, 처음이에요. 프랑스에서도 한국 음식점이 많아졌지만 직접 와보니 정말 다르네요. 김치찌개와 불고기, 나물 반찬들을 맛보면서 저는 정말 놀랐어요.
맛이 생각보다 훨씬 깊고 복합적이었거든요. 단순히 맵기만 한 게 아니라 단맛, 신맛, 짠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의 철학은 균형이에요. 영양의 균형, 맛의 균형, 그리고 마음의 균형까지 생각해서 만들죠. 김 교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 문화의 깊이를 느꼈습니다. 음식 하나에도 이런 철학이 담겨 있다니요.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국제정치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김 교수가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선진국은 GDP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얼마나 존중하느냐로 결정되죠. 사람을 존중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약한 사람도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노인, 장애인, 아이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진정한 선진국이죠. 이선영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도 아직 완벽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계속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분들의 겸손한 태도에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자신들의 성과를 자랑하기보다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려는 의지를 보여주셨거든요. 유럽에서는 한국을 많이 부러워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에 발전할 수 있었나요? 교육에 대한 믿음 때문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교육이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믿거든요. 김 교수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교육에 대한 신념. 이게 한국 발전의 원동력이었구나. 그리고 공동체 의식도 중요해요. 한국 사람들은 개인의 성공보다 함께 잘 사는 걸 중시하죠. 이선영 교수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훌륭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마르셀리나, 진짜 강한 나라는 약한 사람도 웃게 만드는 나라야.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였어요. 기술적으로 발전했으면서도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 말이에요. 호텔 방에 도착해서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내가 틀렸구나. 저는 스스로에게 고백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성숙하고 발전된 사회였어요. 그들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과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 자신에 대해서도 돌아보게 됐어요. 저도 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한 달 후, 저는 프랑스 국회 외교위원회 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습니다. 주제는 유럽의 한국 문화 수용 현상에 대한 정부 대응 방안이었어요. 청문회장에 들어서면서 저는 긴장했습니다. 과연 제가 한국에서 본 것들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제 동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외교위 원장인 장 이브르 드리앙이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마르셀린 뒤몽 국장님, 유럽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국 문화 열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의원님들, 저는 처음에 이 현상을 일시적인 유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직접 방문한 후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제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유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명의 새로운 기준입니다. 제 말에 의원들이 술렁였습니다. 몇몇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수당 의원인 발레리 페크레스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기술과 인간성을 조화시킨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디지털 발전과 동시에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경제 성장과 함께 사회 복지를 실현했어요. 그렇다면 프랑스도 한국을 따라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사회당 의원 올리비에 파우레가 반박했습니다. 따라한다는 표현보다는 배운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성공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아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 디지털 행정 시스템입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공공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둘째, 교육에 대한 투자입니다. 한국은 미래 세대를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어요.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여러 의원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대부분 한국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어요. 마르셀린, 정말 한국이 그렇게 발전된 나라인가요? 직접 가보시면 저보다 더 놀라실 거예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니 소피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엄마, 청문회 어떻게 됐어요? 소피야, 엄마가 한국어 좀 배워볼까 한다. 소피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정말요? 엄마도 드디어 마음을 여신 거네요. 그때 소피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서울대 교환학생 지원하려고 해요.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서울대 교환학생이라고? 네. 한국은 제 미래예요. 거기서 많은 걸 배우고 싶어요. 소피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 딸이 한국에서 꿈을 펼치겠다고 하다니요. 몇 주 후 유럽연합 외무장관 회의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각국 외교관들 사이에서 한국 문화 외교 전략을 공식 채택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난 거예요. 독일 외무장관 아날레나 베어보크가 제안했습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한국과 문화 교류 협정을 체결하는 게 어떨까요? 이탈리아 외무장관 안토니오 타야니도 동조했습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배우는 것이 유럽의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해요. 그 회의에서 저는 유럽이 진짜로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더 이상 유럽 중심주의가 아니라 진정한 글로벌 시각을 갖게 된 거죠.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유럽이 한국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먼저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따라온 것입니다. 한국은 강요하지 않았어요. 단지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줬을 뿐이죠. 그리고 유럽 사람들은 그 모습에서 미래를 봤습니다. 기술과 인간성이 조화된 사회,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 개인과 공동체가 균형을 이루는 시스템을 말이에요. 지금도 저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소피와 함께 한국 드라마도 보고 한국 음식도 해먹어요. 이제는 한국이 제 인생의 일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고요. 한국과 유럽의 만남은 더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프랑스 외무부에서 25년간 근무한 다자외교 정책국 국장 마르셀린 뒤몽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한 번도 아시아 문화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그녀가 스위스 제네바 유엔 회의장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광경. 그것은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이튼스쿨의 한국어 교육부터 바티칸의 한국 인정, JP모건의 핀테크 세미나까지 유럽 최고 엘리트층들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한 전례 없는 현상. 영국 왕세손의 한국어 연설과 독일 대통령의 방한은 이미 전 세계가 주목하는 역사적 순간들이었지만 그날 마르셀린이 진심으로 놀란 건 시스템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에서 만난 김준호 교수 부부의 선진국은 사람을 얼마나 존중하느냐로 결정된다는 한마디, 공항에서 만난 직원들의 자연스러운 배려, 진짜 강한 나라는 약한 사람도 웃게 만드는 나라라던 아버지의 말이 현실이 된 순간까지. 한국은 보여주기 위한 발전이 아닌 실제로 작동하는 성숙한 문명의 나라였습니다. 때로는 편견으로 가득한 한 사람의 짧은 경험이 평생의 신념을 바꿔놓을 만큼 강력한 기억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전 세계에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처음으로 한국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보여주는 배려와 성숙함이 누군가에겐 이 나라의 미래를 함께하고 싶다는 이유가 될 수 있음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고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